안녕하세요.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총균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샀을 때 그 책을 서점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목차를 보면 그 책이 어떤 내용을 얘기할 것인가, 어느 쪽을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목차를 총균세 첫 번째 시간에 읽어 드렸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2편 시작하면서 읽어 드릴게요. 큰 틀로는 4부로 나뉘어집니다. 1부는 인간 사회의 다양한 운명의 갈림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2부는 식량 생산의 기원과 문명의 교차로, 그리고 3부에서는 지배하는 문명, 지배받는 문명, 4부는 인류사의 발전 전 연구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 크게 4부로 나뉘어서 쓰여져 있고요. 자, 그럼 제1장 문명이 싹트기 직전의 세계 상황, 2장은 환경 차이가 다양화를 빚어낼 모델 폴리네시아, 3장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힘의 원천, 2부로 넘어가서 제4장 식량 생산의 기원, 제5장 인류 역사가 갈라놓은 유산자와 무산자, 제6장 식량 생산민과 수렵 최전민의 경쟁력 차이, 7장 야생 먹거리의 작물화, 8장 작물화 하는데 적합한 식물의 식별과 성패의 원인, 9장 선택된 가축화와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 10장 대륙의 축으로 본 돈 역사의 수레바퀴, 3부의 제11장 가축의 치명적 대가, 세균이 준 사악한 선물, 12장 식량 생산 창시와 문자 고안과의 밀접한 연관, 13장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 14장은 평등주의부터 도덕정치까지, 4부로 넘어와서 15장 대륙 간 불평등 이론과 원주민들이 낙후된 원인, 제16장은 동아시아의 운명과 중국 문화의 확산, 17장은 동아시아의 태평양 민족의 충돌, 18장 남북 아메리카가 유라시아보다 낙후됐던 원인, 제19장 아프리카는 왜 흑인의 천지가 됐는가, 그리고 에플로그에서 이렇게 해서 책이 마감이 됩니다. 근데 제가 1편에서 했던 내용이 18장까지 했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하는 부분이 제 19장에 있는 아프리카는 왜 흑인의 천지가 됐는가, 이쪽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이미 흑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크게 6가지로 구분할 때 5인종이나 살고 있었으며 그중 3인종이 원주민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프리카뿐이다. 전 세계 언어의 4분의 1이 아프리카에서만 사용된다. 이 같은 인간의 다양성은 그 어느 대륙도 따라가지 못한다. 인류의 시초가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고 언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초는 아프리카라는 얘기죠. 근데 아프리카가 왜 이렇게 낙후됐는지는 1장서부터 18장까지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19장에서는 중점적으로 그 얘기들을 해주는 장이고요. 커피에 중독된 독자들은 커피를 작물화한 고대 에티오피아의 농부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커피는 원래 에티오피아에서 국한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아라비아에 전해졌다가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오늘날 브라질이나 파푸아 뉴기니 같은 머나먼 나라의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퍼져나가듯이 어떤 한 곳에 있는 작물이 여러 군데로 이제 퍼져나가죠. 커피도 거기에 일종이고 전 세계인이 즐기는 음료죠. 즐기는. 서아프리카인들은 옛날부터 카페인이 들어있는 콜라나무 열매를 씹어서 마약처럼 이용했으며 코카콜라사의 음료수가 미국인들로부터 시작하여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을 매혹시킨 것은 훨씬 나중 일이다. 거기에도 원래는 그 열매의 추출물이 들어있었다. 중국이 처음 발전시킨 중요한 기술에는 주철, 나침반, 화약, 종이, 인쇄술 등 앞에서 언급했던 수많은 물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은 정치적인 힘, 항해술, 재해권 등에서 세계를 선도했다. 15세기 초에는 수백 척의 배로 구성된 보물선 선단들을 파견했는데 그중 가장 큰 배의 경우의 길이가 120m에 달았으며 총 인원도 최대 2만 8천 명에 달했다.
그들은 콜럼버스가 보잘것없는 세척의 배로 협소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에 도달하기 수십 년 전에 이미 인도양을 건너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진출했다. 1405년에서 1433년에 7차례의 선단이 중국을 떠나 항해를 했는데, 그러다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정치적 착오에 부딪혀 중단되고 말았다. 중국 조정의 두 파벌, 황관과 그 반대파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황관들은 선단을 파견하고 지휘하는 일에 동조하는 쪽이었다. 그래서 반대파는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자 곧 선단 파견을 중단시켰고, 결국에는 조선서마저 해체하고 해양 항해를 금지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1880년대 런던시 당국이 공공전기 조명의 발전을 억압했던 일,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 동안 미국이 고립주의를 고집했던 일, 그 밖에는 많은 나라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뒷걸음을 쳤던 일을 떠올리게 된다. 14세기에는 정교한 수력 발전기의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산업혁명의 문턱에서 물러났고, 중국 얘기죠. 세계의 시계 제작 기술을 선도하고 있던 기계석 시계를 파기하는 또 사실상 전폐해버렸으며, 시계 기술도 중국이 그 당시에는 전 세계 1위였다는 거죠. 15세기 말 이후에는 기계장치나 기술 전반에 걸쳐 후퇴하게 되었다. 통일의 이 같은 잠재적 해로움은 현대 중국에서도 다시 위력을 발휘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휩쓴 문화 대혁명의 광기 속에서 한 명 또는 소수의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 때문에 전국의 모든 학교가 5년 동안 문을 닫았던 것이다. 중국이 그렇게 했었죠.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역들은 BC 221년에 처음으로 정치적으로 통합되었고, 그때부터 대체로 그 상태로 유지했다. 문자 체계라고는 하나뿐이었으며 장장 2000년 동안이나 문화적 통일성을 지켜왔다. 그러나 유럽은 14세기까지도 1000개에 달하는 독립소국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1500년에는 500개의 소국이 있었으며 1980년대에는 최소 25개국까지 줄었다. 지금은 40개국에 가장 가깝다. 유럽의 경우 샤를마뉴 대제, 나폴레옹, 히틀러 등 강력한 정복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통일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절정기의 로마 제국도 유럽 면적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지 못했다. 즉, 상황은 변하는 것이며 과거의 우리가 미래의 우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교훈이다. 유럽의 역사를 프랑스 따로, 영국 따로, 독일 따로, 헝가리 따로, 폴란드 따로 이렇게 해서 한 책으로 막 이렇게 내서 뭐 시초가 어떻고 뭐가 여기서 나왔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천여 개의 소국이 되었었고, 불과 뭐 100여 년 전만 해도 500개의 소국이 돼 있었고, 지금은 뭐 40개국이 있으니까 역사가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중국과 동아시아 역사는 어떤 나라의 지속된 기간이 중국 한 7000년,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도 5000년,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몇천 년을 이어왔기 때문에 각기 뭐 그 나라 민족에 맞게 그런 특이하게 맞춰서 발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을 읽으면 이해가 가고, 일본 역사 하면 일본의 책을 보면 이해가 가요. 중국 역사도 보면 이해가 가는데, 유럽이나 이런 쪽의 역사는 한 나라의 역사책만 읽어가지고는 절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읽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 로마 신화서부터 여태까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625페이지에 있는 일본인은 어디에서 왔는가 읽어드릴게요. 냉철한 논쟁을 하지 못하는 일본 고고학계. 대부분의 일본인의 기원을 BC 2만 년 전 빙하기에 일본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점차 진화한 것이란 견해를 취한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유목을 하던 기마 민족이 AD 4세기경 한국을 거쳐 일본을 정복했던 것이라는 이론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이 이론대로라면 그들은 결코 한국인이 아니다. 반면 서구의 많은 고고학자와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이론은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지만 일본인들이 BC 400년을 전후에 한국에서 변홍사와 함께 이주한 자의 후손이라는 설이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개의 이론에서 거론된
사람들 모두가 뒤섞여 오늘날의 일본인이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1946년까지 일본의 학교에서는 AD 712년과 AD 720년에 쓰인 연대기를 기반으로 하는 일본사의 신화를 가리켰다. 이 연대기는 창조신 이자니끼의 왼쪽 눈에서 태어난 태양신 아마테라스가 손자인 니니기를 일본 큐슈 지방에 내려보내 지상의 신과 결혼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니니기의 증손자 진무는 신성한 새의 도움으로 그의 적을 무력화하고 BC 660년 일본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다. 이 BC 660년이라는 연도와 일본 왕실이 등장한 최초의 기록 사이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연대기는 13명의 가공의 왕을 만들어내기에 이른다.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으로 AD 300년에서 AD 686년 사이에 세워진 158개의 거대한 고분군이 있다. 일본의 고대 왕가와 왕실의 유물이 보존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 유적지는 여전히 왕실 유물관리소의 소유로 남아있다. 고분을 조사하는 것은 신성을 회수한다는 이유로 금기되어 있고, 이런 까닭에 일본의 왕실의 기원을 연구하는 것 또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 기원은 한국일지도 모른다. 일본 고고학계가 냉철한 논쟁을 하기 힘든 이유는 과거에 대한 해석이 일본인의 현재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해서 한국이 일본을 무력으로 지배했다는 얘기예요. 일본에는 그 아이누아족이라고 원래 이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근데 백제가 그 고구려 세력과 뭐 중국 세력, 신라 세력에 이제 밀리다 보니까 일본으로 같이 이제 연합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일본으로 많은 왕족들이라든가 유민이 갔어요. 거기에서 가면서 많은 기술을 전수를 해준 거죠. 변형사도 모두 기술을 해준 거죠. 실질적으로 일본이 지금 그 고분을 파헤쳐 가지고 연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일본에 큰 고분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그걸 파헤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우리들이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중에 나오는 유물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시체 그걸 다 연구해보면 그 사람들이 다 한국인이라는 얘기죠. 일본의 사람들이 따지지 말고 그럼 니네 고분을 우리도 문영왕릉이나 무슨 왕릉이나 개발을 하잖아요. 너네도 한번 그거 한번 딱 까보자. 그러면 거기는 다 저희 한국인이 지배계층이었다는 게 다 나오니까 못 가고 있는 거죠. 참 불쌍한 애들이죠. 어떻게 보면. 야요이 문화의 많은 요소들이 확실히 한국적이었으며 일본의 이전 시대와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었다. 동제, 물품, 직조기술, 유리구슬, 땅에 묻는 쌀 저장 항아리 등 죽은 사람들을 돌에 넣어 묻는 풍습, 한국식 도구와 집 등이 그 예이다. BC 400년의 한국인 식량 생산자들은 조문 수렵인들에게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이미 철기와 직업 농업에 관한 고도의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력으로 스페인이 남아메리카 그쪽을 이제 정복을 할 때 173명의 군사를 가지고 점령을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황해술이 발달돼 있었으니까 일본의 그 조몬족이죠.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아마 착취를 했을 거라고 예측을 해요. 일본인의 조상은 한민족인가? 오늘날 일본인은 2400년 전 한반도에서 대량으로 이주한 한민족의 후예이며 일본어는 한반도에서 통용되던 고구려어가 변화된 거라는 것이었다. 그는 오늘의 남북한에서 쓰는 말은 고구려어보다 신라어 쪽에 가깝다고 이 글에서 언급했다. 그러니까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일본인의 뿌리라는 어떤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지각 있는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일본 역사에 대해서 한국인이 이주해 가가지고 거기를 지배하고 뿌리라고 이런 얘기들을 다 해요. 그게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말이 다 통하잖아요. 한반도에서는 뭐 북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말이 통하고 제주도 사람하고 얘기들 통하는데 어떤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인이 신라인하고 얘기를 하려면 통역을 대동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고구려인이 백제인하고 얘기할 때는 그냥 말이 통했는데 신라하고는 말 자체가 안 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일본에 지금 쓰고 있는 언어가 고구려하고 백제에서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조합된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면서 잃어버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선 신초 선생님이 쓰신 조선 상고사에서도 신라가 이 한반도를 삼국 통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제가 필기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끝인데, 제가 왜 이 책이 왜 중요하다 그러면 저는 이래요.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위대하다는 말을 학교에서 배우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배우다 보면 굉장히 반도적인 입장에서 그런 거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중국 역사나 뭐 저기 유럽 쪽이나 서양의 역사가들이 쓴 한국과 중국, 뭐 동아시아 이쪽 역사책을 이렇게 딱 떼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중국도 동북공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쟤네는 중국 사람들 저게 동북공정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위대하다는 걸 역사책을 남기기 위해서 13명의 있지도 않은 가공의 인물을 조작해서 만들고, 쟤네는 일본 역사책을 이렇게 보면 400명이 붕붕 떠요.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이 어폐가 안 맞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역사를 이용해달라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도 정치적으로 중국이 이용하달라 보니까 저런 일이 발생하는데, 중국의 동북공정은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흉산문화 있잖아요. 거기를 얘네들이 중국 사람들이 고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파거나 해서 연구를 안 해요. 거기가 나오는 문화가 그게 저희 한민족 우리 문화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중국 역사, 제가 몽골도 자기네 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고, 그리고 강개통한도 자기네 나라고, 그리고 치우천왕도 자기네 옛날에 고대 시대의 왕이었었고, 그거 할 때마다 어폐가 생기는 거야. 동북권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중국 사람들, 우리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띄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역사도 친일사관에서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죠.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역사가 올바로 설 수가 있어요. 맨날 그러잖아요.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의 앞날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역사책 이거 보는 거 굉장히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읽으면서 그럼 전체적인 개괄적으로 어떤 구도를 잡고, 그리고 세세하게 어떤 분야별을 읽다 보면 자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역사는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자, 이로써 1, 2편에 관해서 총군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90%는 그냥 읽고 10%만 제 생각이 가미된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시면은 꼭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되는 그런 감동적인 책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사피엔스나 그걸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